여기 한 하버드 교수의 눈에 비친 태국의 모습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태국 왕실의 경제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이유가 모두 중국 때문이라는 그의 말에 태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파업 사태의 이면에 숨겨진 중국의 전략적 공작과 한태 관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국이 태국의 노동자들을 이용해 한국 기업을 압박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 교수는 태국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걸까요? 왕실의 비밀자문 요청으로 시작된 그의 방문은 어떻게 국제적 스캔들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됐을까요? 태국 왕궁의 긴급 비밀 회의에서 오간 충격적인 대화, 그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애나 마틴 교수입니다. 동아시아 경제를 전공했고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어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죠. 지금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아시아 경제 발전론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처음 하버드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우연히 한국의 고도 성장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게다가 그 과정에서 민주화까지 이룬 나라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제 수업은 하버드 MBA 과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었죠. 바로 태국의 마하 와치랄롱권 왕세자였습니다. 2022년 봄학기, 그는 제 수업의 가장 열정적인 수강생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교수님,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늘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메일은 더욱 놀라웠어요. 친애하는 마틴 교수님, 태국의 미래를 위해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마하드림. 이메일에는 방콕 왕궁으로 가는 비공개 전용기 일정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다음 주였죠. 처음에는 이메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버드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국 왕실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였죠. 마틴 교수님, 이번 방문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태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총장실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저는 이 초대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태국 왕실은 전통적으로 매우 폐쇄적이었고 특히 왕세자의 개인적인 초대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서둘러 짐을 꾸리면서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관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발전 과정,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성장 사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이 모든 것이 태국 왕세자의 관심을 끈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콕행 전용기에 오르면서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번 방문이 단순한 학술적 자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란 직감이 들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국은 지금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방콕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왕실 의전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방콕 시내를 달리는 동안 의전팀장이 말했습니다. 마틴 교수님, 왕세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만남은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특히 중국 측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자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방콕 왕궁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문득 작년 수업에서 왕세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들의 견제와 방해를 극복할 수 있었나요? 이제야 그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콕 왕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화려한 금빛 지붕과 정교한 조각들이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정문이 아닌 비밀 통로로 입궁했답니다. 이쪽입니다, 교수님. 의전팀장을 따라 좁은 복도를 지나자 갑자기 현대적인 공간이 나타났어요. 마치 초현대식 회의실 같았죠.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경제 지표가 큰 화면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마틴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왕세자는 하버드 시절과 똑같은 친근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죠. 교수님, 먼저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블릿에는 충격적인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태국의 GDP 성장률,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주변국들의 경제적 영향력 변화였죠.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1960년대에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왕세자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1960년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지금 태국도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성장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왕세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실질적인 전략을 찾기 위한 것이었죠. 교수님, 사실 이번 주말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태국의 주요 기업인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예요. 거기서 교수님께서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그는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비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장이 되어 주셨으면 해요. 물론 하버드의 교수직은 계속 유지하시면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문 요청이 아니었어요. 한국가의 경제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왕세자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외부의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랬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죠. 회의실 창 밖으로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마천루들 사이로 고급 전자제품 매장의 삼성 로고가 빛나고 있었고 도로 위로는 현대자동차의 최신 모델들이 달리고 있었죠. 다음 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태국의 현실을 직접 보시면서 고민해주세요. 왕세자의 제안을 듣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그 지식이 또 다른 나라의 변화를 이끄는 씨앗이 될 수 있다니.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는 왕실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가득했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빛나는 가운데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곧 이 방문이 저의 인생은 물론 태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걸 직감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왕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철저한 보안 절차가 있었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당했죠. 심지어 제가 들고 간 노트와 펜까지 검사를 받았어요. 오늘 회의는 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전팀장의 말에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어제와는 다른 경로로 안내된 회의실은 더욱 깊숙한 곳에 있었답니다. 문을 열자 왕세자를 포함해 15명 정도의 인물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마틴 교수님, 이분들은 태국 재계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왕세자의 소개로 회의가 시작됐어요. 그들 앞에는 두꺼운 문서 파일이 놓여 있었는데 겉표지에는 프로젝트 피닉스 타일랜드 2030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먼저 우리의 현주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어요. 태국의 GDP 분석표였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왕실 기업들의 영향력이었어요.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광업에 집중되어 있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 왕실 기업들의 수익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세요.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성과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에는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실적이 표시됐어요. 지난 5년간 매출은 3배, 순이익은 4배 증가했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현지 화율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태국법인의 현지 직원 비율이 98%에 달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삼성전자 글로벌 평균의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왕세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그것은 한국 기업들의 체계적인 현지화 전략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장만 세우는 게 아니라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참석자들이 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교육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는 입사 즉시 6개월간의 집중 교육을 실시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닌 기업 문화까지 전수하는 거죠.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왕세자가 결정적인 자료를 공개했답니다. 이것을 보시죠. 우리 왕실 기업들의 혁신 지수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수치는 충격적이었어요. R&D 투자 비율은 매출액 대비 0.3%에 불과했고 특허 출원 건수도 경쟁사들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마치 1960년대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왕세자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가 꺼낸 세 번째 자료는 타일랜드 이너베이션 프로젝트였습니다. 첫째, 왕실 기업들을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의 재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하지만 왕세자님, 중국이 누군가 우려를 표명하려 했지만
왕세자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틴 교수님, 한국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폈어요. 1960년대 초 한국 정부는 특정 기업들을 선택해 집중 육성했죠. 그들에게 과감한 지원을 했지만 동시에 엄격한 성과 관리도 시행했답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초기에는 작은 무역상이나 건설회사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 설명이 끝나자 왕세자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의 왕실 기업을 선택해 집중 육성하겠어요. 목표는 10년 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입니다. 마틴 교수님께서 자문해 주시겠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왕세자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답니다. 네,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교수님을 모신 이유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 순간이 태국 경제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마치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순간처럼 말이죠. 잠시만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노동부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 문화 측면에서요.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어요. 노동부 장관은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새로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답니다. 지난달 있었던 삼성전자 방콕 공장의 파업 사태를 아십니까? 저는 몰랐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왕세자의 표정도 심각해졌죠. 5,00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3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죠. 스크린에는 공장 앞에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의 사진이 띄워졌어요. 태국어로 쓰인 피켓들이 보였는데 번역본을 보니 한국식 경영 방식, 거부,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라 같은 구호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어요. 삼성전자 태국 법인의 임금 수준은 현지 평균보다 30%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산업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더구나 근로환경도 태국 최고 수준이에요. 작년에는 태국 최우수 일터상도 받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파업이 일어났을까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왕세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실제 노동자들의 불만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화적 차이였죠. 예를 들어 한국식의 수직적 의사소통 방식이라든가 빠른 업무 처리를 강조하는 문화가 태국의 전통적인 업무 방식과 충돌했다고 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면서 이런 문화적 충돌은 예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마다 겪어온 과제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이나 현대는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자신들의 경영 방식을 성공적으로 현지화시켰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번 파업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왕세자가 물었어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파업이 일어난 시점이 특히 궁금합니다. 산업부 차관이 새로운 자료를 공유했어요. 보니까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답니다. 파업 주도자들의 상당수가 입사 3개월 미만의 신입 직원들이네요. 그것도 모두 같은 시기에 입사했다고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구나 파업 이틀 전 중국의 한 전자기업이 태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안해왔더군요.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동자들 중에 특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나요? 왕세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파업 주도자 중 3명이 중국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더군요. 그것도 인사 담당자였다고 해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갈등으로 키운 것은 아닐까요? 동의합니다. 왕세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네요. 하나는 실제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런 갈등을 이용하려는 세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저는 이 순간 태국의 경제개혁이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문화와 정치, 국제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제였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왕세자는 저를 별도의 집무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태국 국가정보국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마틴 교수님, 오늘 회의에서 제기하신 의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왕세자의 말에 정보국 관계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는 파업 참가자들의 상세한 분석 자료가 나타났죠. 먼저 이 데이터를 보시죠. 파업에 참여한 5,000명 중 약 1,200명이 최근 3개월 내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었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 1200명은 모두 같은 채용 대행사를 통해 입사했더군요. 이 채용 대행사의 실소유주를 추적해봤습니다. 정보국 요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베이징에 있는 투자회사였죠. 그것도 중국 국영기업의 자회사더군요. 왕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 패턴이에요. 마치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됐거든요. 스크린에는 파업 발생 전후의 타임라인이 표시됐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SNS에서의 여론 동향입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파업 기간 동안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게시물들의 분석 자료였죠. 반환 정서를 부추기는 게시물의 80%가 가짜 계정에서 생성됐습니다. IP 추적 결과 대부분이 중국 선전과 상하이에서 발신됐더군요.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던 거죠. 중국 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수상했습니다. 정보국 요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파업 시작 직후 마치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한국 기업들을 비판하는 심층 기사들을 쏟아냈거든요. 왕세자가 자료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파업 주동자들의 통화 기록이었죠. 이들은 파업 전부터 중국 디전자의 임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파업 기간 동안의 생활비도 중국 계좌에서 송금됐더군요. 하지만 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이유는 단순합니다. 왕세자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동남아시아 전자제품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죠. 지난 5년간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45%까지 올랐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20% 아래로 떨어졌죠. 특히 태국에서 삼성전자는 현지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를 차지했고요. 정보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더구나 최근 삼성전자가 태국을 동남아시아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측의 초조함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립이었던 거죠. 교수님, 왕세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상황은 사실 한국도 겪었던 것이었죠. 1960년대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할 때도 비슷한 방해 공작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로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세자가 물었어요. 먼저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조심스럽게요. 동시에 한국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석양이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답니다. 이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보국 보고를 받은 후 왕세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그의 판단에 동의했죠. 이런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저한 조사는 필요합니다. 왕세자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마틴 교수님께서 조사위원회의 자문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노동부, 산업부, 그리고 정보국이 합동으로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했죠.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네요. 제가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삼성전자 방콕 공장의 경우 직원 복지 프로그램이 태국 제조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왕세자가 관심을 보이며 자료를 살펴봤어요. 직원 의료보험이 가족까지 보장되고 자녀 학자금 지원도 있네요. 심지어 부모님 의료비까지 지원한다고요? 네. 더 놀라운 건 현지 인재 육성 시스템입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매년 300명의 태국 직원들을 한국 본사로 파견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기술 연수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까지 전수하고 있죠. 보고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줬어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100개가 넘는 현지 부품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하고 있었고 LG전자는 방콕 외곽에 기술학교를 설립해 지역 청년들을 교육하고 있었죠. 이런 사실들이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왕세자가 의아해했어요. 아마도 한국 기업들의 특성 때문일 거예요. 제가 답했죠. 그들은 보통 이런 활동들을 홍보하기보다는 묵묵히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조사는 계속됐고 두 번째 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졌어요. 파업 참가자들의 실제 근무 환경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였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실제로는 매우 만족하고 있었네요. 노동부 관계자가 보고했어요. 특히 교육 기회와 승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왕세자는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조용히 몇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첫째, 이번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관련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둘째,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대신 인사조치로 마무리하기로 했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셋째,
한국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태국 기업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물론 이것도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죠. 교수님, 왕세자가 마지막 회의에서 말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웠습니다. 때론 침묵이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이 조용한 해결 방식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파업 참가자들은 하나둘 일터로 복귀했고 공장은 정상화됐죠.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한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어떤 선전보다도 강했나 봅니다. 며칠 후 귀국길에 오르며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진정성 있는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조용한 해결 방식은 예상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왔어요. 제가 하버드로 돌아간 지 2주 후 왕세자로부터 긴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마틴 교수님,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최근 태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태도 변화였죠. 처음에는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왕세자의 이메일은 계속됐어요. 복귀한 직원들이 오히려 한국 기업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조회나 품질 관리 회의 같은 것들을요. 실제로 삼성전자 방콕 공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 동아리를 만들어 한국의 기업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더 놀라운 건 SNS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왕세자가 보내준 캡처 화면들을 보니 젊은 태국 직원들이 자신의 직장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 한국 본사 연수 경험, 새로 배운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교수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방콕 외곽에 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죠. 투자 규모만 20억 달러, 태국을 동남아시아 반도체 생산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곧이어 발표를 했대요. 태국을 동남아시아 전기차 수출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기존 공장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배터리 공장도 새로 짓겠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이런 결정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왕세자의 이메일은 계속됐어요. 그들은 파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태국 정부도 즉시 행동에 나섰답니다. 산업부가 먼저 특별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죠. 마틴 교수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왕세자의 이메일 말미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 디전자가 썼던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투자 제안을 검토하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과 상생 정책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한 거죠. 가끔은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나 봅니다. 왕세자의 이메일은 이렇게 끝났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요? 강요나 압박이 아닌 진정성과 신뢰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한국 기업들은 그것을 보여준 거죠. 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변화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군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달았죠. 신뢰의 경제학 한국 기업의 태국 진출 사례 연구. 이 내용은 곧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릴 예정이에요. 물론 민감한 내용들은 적절히 가공해서요. 마틴 교수님, 지난 봄의 일이 믿기지 않네요. 왕세자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우리는 센터 전망대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아래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가 한눈에 보였어요. 네, 많은 것이 변했어요. 특히 노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노베이션 센터의 1층에는 상생협력관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태국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배우고 직원들은 최신 생산 기법을 교육받게 된다고 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은 교수님의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가 쓴 기사의 제목은 신뢰의 경제학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었어요. 민감한 내용은 제외하고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과 태국의 산업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썼답니다. 현대자동차의 변화도 인상적이에요. 왕세자가 말을 이었어요.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센터가 다음 달에 문을 연다면서요? 맞아요. 현대자동차는 방콕 외곽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연구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태국의 기후와 도로 환경에 맞는 특화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더군요. 교수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왕세자가 이노베이션 센터의 인재 개발동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곳에서는 매년 100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첨단 제조 기술을 배우게 된다고 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교육장 벽면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특히 구미공단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전자의 역사가 인상적이었죠. 저녁 만찬에서 왕세자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비슷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경험이 좋은 선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공장을 들렀어요. 8개월 전 파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태국어와 한글로 된 함께 성장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이 눈에 띄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논문을 구상하기 시작했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신뢰와 협력의 시대,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밖으로 방콕의 마지막 풍경이 보였어요.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버드 애나 마틴 교수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